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대규모 공격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8월 3일 국제 유가는 7% 폭락했고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란 지도부를 쓸어버리겠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협상 테이블로 방향을 튼 이유는 중동에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달력에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91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까지 급해진 진짜 이유입니다. 둘째, 주가가 아니라 기름값부터 끌어내리는 이유입니다. 셋째, 선거까지 남은 석 달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반드시 봐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입니다. 먼저 그가 다급해진 이유는 숫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5%로 최저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경제를 더 잘 다룰 정당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공화당이 36%, 민주당이 37%로 나왔습니다. 한때 20%포인트 가까이 앞서던 항목에서 역전을 당한 것입니다. 경제는 그를 백악관으로 보낸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그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역전이 왜 무서운지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은 흔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당선시킨 바로 그 주제에서 상대 정당에게 밀리는 상황은 성격이 다릅니다. 유권자가 물가나 일자리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이름을 떠올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결국 어느 쪽이 내 살림을 덜 망칠 것 같은지를 고르는 절차입니다. 그 질문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다른 성과는 표로 바뀌지 않습니다. 의석 구조를 보면 사정은 더 급합니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는 단 6석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속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하원을 내주는 순간 남은 임기는 청문회와 법안 저지의 연속이 됩니다. 국정 주도권이 통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6석이라는 숫자를 생활 감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 지역구의 표심만 뒤집혀도 워싱턴의 권력 지형이 통째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몇몇 접전 지역의 체감 물가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시장이 이 정치 일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도 같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정책의 속도가 선거 일정에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무엇에 화가 나 있을까요?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폭등한 기름값입니다. 이란 공격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25% 이상 뛰었습니다. 스탠퍼드 경제정책연구소의 한 경제학자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크게 하락합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 지수를 보고 투표하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지나치는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를 보고 투표장에 갑니다. 다우지수 최고치는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남의 이야기지만 주유소 가격표는 매주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자기 돈입니다. 이 지점이 이번 사안의 불편한 핵심입니다. 이란 공격 취소라는 외교 결정이 안보 판단이 아니라 유권자의 주유소 가격표에서 역산되어 나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환호한 대상도 폄하가 아니라 물가였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것입니다. 주가가 아니라 기름값이 먼저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을 취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며 미국의 대형 정유회사 두 곳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가격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어떤 일이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단계는 물가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이는 곧 운송비와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래로 눌립니다. 2단계는 금리입니다.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명분이 사라집니다. 시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금리가 즉각 반응해 내려갑니다. 3단계가 증시입니다.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매력이 떨어진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옵니다. 그 거대한 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갑니다. 8월 3일의 사상 최고치는 이 경로를 시장이 미리 선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세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성과가 기름값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바꾸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려면 여러 분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주유소 가격표는 국제 유가가 내려간 뒤 몇 주 안에 바뀌고 그 변화를 유권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91일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손댈 수 있는 지렛대가 사실상 이것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격 취소와 정유사 압박이 같은 주에 함께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잘 짜인 각본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각본의 절반이 그의 손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선거를 겨냥한 유가 인하가 여러분의 자산의 기회로 보이는지 아니면 오래 못 갈 함정으로 보이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어지는 지표 이야기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 불가 변수는 연준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새로운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금리를 억지로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신의 정책입니다. 그가 주요 무기로 쓰는 관세 인상은 수입 물품 가격을 올려 미국 물가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기름값을 내려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한 손으로 물가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관세의 모순은 시차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유가 하락 효과는 몇 주 안에 체감되지만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스며드는 데는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선거 전까지는 유가 효과가 앞서 보이고 선거가 끝난 뒤에 관세 효과가 뒤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부채입니다. 올 하반기에만 미국이 빌려야 할 돈이 1조 3,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조 원에 달합니다.
빚을 내려면 국채를 찍어야 하고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국채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는 다시 튀어오릅니다. 유가를 눌러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입니다. 정리하면 유가와 관세와 국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물가를 밀고 당기는 구도입니다.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금리 하락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고 그 전제가 흔들리면 증시 상승의 근거도 함께 흔들립니다. 시장이 이미 선 반영해버렸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가격에 먼저 들어가 버리면 남은 것은 그 소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되돌림뿐입니다. 시장에는 이보다 오래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1954년 이후 통계를 보면 중간 선거가 끝난 뒤 1년간 미국 증시는 100% 확률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당의 연도는 대통령 4년 임기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낮고 하락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더 구체적인 숫자도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선거일까지 미국 증시 수익률의 중간값은 정확히 0%입니다. 석 달 동안 사실상 제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선거 전 석 달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이고 선거 후 1년은 통계가 가장 우호적인 구간입니다. 같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어느 구간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대개 반대로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은 정책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거 석 달 전부터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합니다. 그 사이 지수는 횡보하고 리스크 뉴스는 매일 쏟아집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공포를 느끼고 손실을 확정하며 팔고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 불확실성이 걷히면 빠져나갔던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평균 6% 이상의 상승장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등 의회 권력의 일부라도 이르면 선거 이후 상승폭은 권력을 독식할 때의 약 16%에서 약 10% 수준으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력 독식 여부에 따라 상승폭이 16%와 10%로 갈린다는 대목도 그냥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은 누가 이기는지보다 정책이 얼마나 예측 가능해지는지를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갈라지면 큰 법안이 막히고 큰 법안이 막히면 기업의 계획도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선거 결과를 미리 맞히려는 시도가 대체로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 달 예측하려 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지표는 5개입니다. 첫째, 국제 유가입니다. 브렌트 유가 배럴당 80달러 선에 안착하는지 보십시오. 90달러를 다시 넘어서면 물가 압력이 되살아나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는 전부 무너집니다. 둘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4.5% 아래에서 안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5%를 다시 넘으면 기업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증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셋째, 9월 연준 회의입니다. 기준금리 동결과 물가 안정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지정학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협상 자체를 부인했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기뢰 제거라는 물리적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밸류에이션입니다.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 대비 현재 주가는 22배에서 24배로 결코 싸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공개된 숫자라는 점입니다. 누가 어떤 전망을 내놓았는지가 아니라 유가와 금리와 밸류에이션이 실제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중간값 0%라는 통계가 알려주는 것은 방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석 달 동안 지수가 제자리라면 그 구간에서 조급하게 움직인 쪽이 손실을 확정하고 기다린 쪽이 물량을 받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 항목은 특히 오해가 잦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22배에서 24배라는 사실 자체가 하락을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싼 가격에는 실수를 감당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위로 튀어도 같은 실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주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나라 정치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보여준 역대급 폭등과 급락의 뒤에는 미국 유가와 국채 금리 변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입과 이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반도체 대형주와 레버리지 상품에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어서 외부 변수로 반도체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크게 요동칩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라는 조건은 여기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미국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 달러 강세가 꺾여야 외국인 투자가 살아나고 무역 수지도 개선됩니다. 반대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한국 시장이 받는 타격은 미국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에게 이번 석 달은 미국 정치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브렌트유 80달러와 미국 10년물 4.5%라는 두 선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수급을 거쳐 결국 우리 계좌에 잔고로 번지드는 시간입니다. 반도체 한 종목의 주가만 들여다보다가 정작 그 주가를 움직이는 상위 변수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립니다. 중간 선거가 끝난 뒤 1년간 100% 상승이라는 그 통계는 선거 다음 해에 대통령이 재정을 풀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반기에만 1,800조 원을 빌려야 하는 나라가 과연 그 여유를 갖고 있을지 그 질문은 아직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